예,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저희 처음 이제 그 팔림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이제 좀 자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 이제 환경 분야의 가장 전문가 분들 앞에서 이런 좀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부가 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말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정부가 환경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가 최근에 이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배터리나 열분해 유에 대한 이제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순환경제 활성화는 이제 단순히 환경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전 부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큰 틀거리 내에서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그간의 그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으로 해서 기존의 그 폐기물 중심의 정책에서 그 앞단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는 자원의 순환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 해에 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대전환을 위한 1년의 이제 계획들을 마련을 하고 특히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탈플라스틱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년 6월에 이제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21년 1월에는 그 재포장, 불필요한 재포장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는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음료 성수 투명 페트병 사용을 의무화하고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을 재활용 루트로 투입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제일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좁은 땅에 적지 않은 이제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 많은 좀 그 분리배출 부담, 사실 생활 속에 이제 불편을 호소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좀 적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향에도 역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자원이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대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3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그 원천 감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폐기물 다량 배출하는 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량 재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을 하고 플라스틱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시장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을 하면서 음식 배달용기나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달용기 부분에 대해서 배달용기에 좀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두께나 재질 기준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라스틱 수저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을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과 규제 대상도 지금 확대할 계획이고요. 금년 11월에도 추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가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화면가 조금 시차가 있게 나타나서요. 컴퓨터에 보이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 다음으로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EPR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적용을 해서 재활용이 좀 더 용이한 제품이 설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재생 원료와 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해서 2030년까지는 재생 원료의 그 30% 사용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우선은 페트의 좀 대량 생산자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재생 원료 표시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이 부분을 표시를 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그 친환경적인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과 재사용 촉진을 위한 좀 부담 완화도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성 평가 기관이 좀 부족했는데 이 기관을 좀 더 확대 지정을 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그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그 폐기물이라는 것의 성상과 특징, 유가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폐기물로 분류되면 좀 획일적으로 일정한 폐기물 규제를 받는 그런 좀 경직적인 제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폐기물을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을 하려는 그런 기업 입장에선 폐기물 규제가 다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자원순환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오면 폐기물 허가를 전부 받지 않아도 임시 허가나 실증 특례 등을 허용을 해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병행합니다. 아울러서 유가성이 크고 위해성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폐기물로 관리할 실익이 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환 자원으로 고시를 해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민 불편을 줄이는 회수 선별 고도화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부 그 폐기물은 늘 그 2차 원료의 특성상 유가나 경기에 따라서 그 폐자원의 가격이 좀 너를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자원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예전 폐비닐 사태처럼 수거 거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자체 간 전국적인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그 폐기물 그 처리 시설 등에서 이제 특히 시군 또는 지자체 간 경계를 넘나들 때 그런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생활 폐기물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좀 더 확립하고 특히 발생지 외 처리를 할 때는 반입 협력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26년부터 수도권과 그리고 전국 그 비수도권은 30년부터 생폐기물, 그러니까 그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계획입니다. 실제 지금 이 제도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포 소각장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수도권 매립지나 그 매립지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기타 특히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제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소각장의 확충에 조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폐자원 수거 처리 안정화도 국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대부분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 민간 수거 체계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일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선별장과 재활용업체의 보관량 등 비축 용량도 확대합니다. 아울러서 영농 폐기물 수거 재활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 영농 폐기물 중에 폐비닐 이외에 농업용 반사 필름이나 폐모종판 수거 처리 시범 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아울러서 폐비닐 재활용 시설도 확충을 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인상을 해서 직접 영농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등 상시 거점 수거센터를 확충을 하고 홍보도 강화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효율적인 재활용 수집 운반 선별 체계를 위해서 저압축 차량이라든지 선별 시설의 고도화, 광학 선별기 도입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많은 품목의 그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체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지만 일부는 제도로 인한 좀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좀 공존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그런 해수 선별 시스템도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광학 선별기 같은 부분들은 현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AI나 빅데이터 기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련 연구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현장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실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투명 페트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전 공공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이제 분리 배출을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거 확대를 위해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도 보급하고 수거 보상제도 더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가정에서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해내도 이제 선별 단계에서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현재 일부 이제 선별장이나 이런 데서 별도의 선별 보관 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특히 경제적으로 이런 선별장들에서 그 선별을 조금 더 그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별 지원금 지급 기준 이런 부분들도 차등화하고 국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용 단계에서 그 별도 수거 운반 생산된 이제 페트병으로 식품 용기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사업도 동시에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버틀 투 바틀의 형태인데요. 이제 새로운 그 페트병 자체의 일부 그 생수나 음료에서 나온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부분 투입을 해서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환경부 시각처 협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실제 이제 국민들이 페트병의 원료가 함유된 재생원료가 함유된 페트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 좀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희귀금속 수치를 위한 전자제품 수거 확대입니다. 일단 수거 품목을 확대를 해서 역계수 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품목과 부속품까지 수거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가전제품들은 수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재활용 자원을 저희가 좀 4군데 정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그래서 이걸 이제 그 R&D라든지 활용을 하는 경우에 민간에 그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폐배터리 분리보관 운송과 방전 해체 공정 등 전반의 공정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발생량 증가에 따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지원과 관련된 산업을 직접화하는 이제 클러스터를 지금 포항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해관계자와 이제 공공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재활용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 대박 수요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도 역시 강화가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회수 체계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EPR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지원 부분입니다. 이제 열분의 유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재활용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일부 그런 산업 영역에 들어간 기업들에서 좀 안정적인 폐자원의 공급 부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비닐이나 이런 폐비닐 전문 선별 시설과 그 종량제 파봉 선별 시설도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좀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생산된 열분의 유나 석유 화학원료, 수소연료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위원도 신설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R&D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분의 시설도 지금 확충할 계획입니다. 26년까지 현재 한 10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10개소 이외에 이제 민간 시설의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주로 소규모 시설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건 산업부와 협업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런 이제 10분의 1가 실제로 원유의 정제 공정에 투입을 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서 실증 특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상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전반적인 제도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좀 여러 말씀과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을 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년 6월에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법안이 통과가 돼서 2년 기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원래 20년 올해 6월 10일 날 시행되는 일정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코로나19 회복 기반 부여를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유예시켰고요. 지금 18차례 정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고 지난주에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제주와 세종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참여 매장에 대한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문제입니다. 그간 이해관계자 논의에서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런 좀 음료,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좀 진화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카페와 주로 프랜차이즈에서 주로 커피를 팔았다고 하면 이제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무인 카페 같은 형태로까지 이 커피를 판매하는 업역이 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행정적으로 준비를 한 그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한 카페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 현재 좀 변화된 여건 하에서 이해관계자들께서는 이게 동일한 커피를 파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커피를 팔고 음료를 팔았던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먼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머지 편의점이라든지 무인 카페까지도 좀 포함해서 아주 소규모 개인 카페까지 포함을 해서 보증금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컵을 라멜을 구매를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 매장에서 많은 부담이 걸리는 제도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 논의를 또 하는 과정에서 좀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설계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이걸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데에만 중점이 되어 있고 감량과 연계되지 않았다라는 좀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시민사회에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정책의 목적적으로는 당초에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던 제도를 텀블러라든지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그런 정책 효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좀 설계가 돼야 되겠다라는 점을 사실은 좀 강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이외에 나머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그 업역에 있는 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제도를 먼저 적용받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받는 이런 대상 매장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은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이해관계자랑 논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좀 장애물이 사실은 컵보증금제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실 가맹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님들은 그 컵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가맹 계약에 따라서 가맹점 본사에서 공급되는 이제 컵을 사셔야 되는데
다이어 컵으로 전환을 하시거나 다른 좀 친환경 첩으로 전환을 하시고 싶어도 그 가맹 계약에 묶어서 그걸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상황에 비추어서 이거를 저희가 당장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그 현장에 있는 여러 가맹 점주님들의 불편함과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좀 제주와 세종에 좀 굉장히 좀 강력한 감량 정책과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제를 성과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형태로 먼저 선도 지역 사업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좀 그런 정책적인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좀 전국 단위로 설계를 하고 지난 6월 이전까지 협의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면밀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면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도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확대하는 것이 이 제도가 제대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제도를 먼저 좀 선도적으로 시행해보자 했던 제주와 세종 부분의 지자체장과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의 높은 환경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만나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40년까지 섬 전체 플라스틱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특히 일회용 컵 말고 다회용 컵을 확산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렛대로 해서 다회용 컵 사업을 훨씬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좀 비전을 가지고 그 두 개를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다회용 컵 시범 사업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종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그 감량 수요, 공공기관이 강력하게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가져가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에 연계된 그런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언론이나 또 여러 그 관계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실질적으로 제도를 잘 이행하기 위한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것에 우선은 집중해서 12월 2일 계획을 제도를 먼저 좀 첫발을 내딛는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